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병사노위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1년으로 확대하자. 현행 3개월에서 연장 안 된다.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채 시한을 넘겨서 오늘 하루 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합의가 될지 결국 깨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여당안도 6개월, 야당안 역시 1년, 역시 타협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 52시간 노동, 당장 4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십니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 직설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 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안 합의 자체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루 더 연장한다는데 되기 위한 연장일까요? 깨기 위한 연장일까요?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시작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는 오늘 새벽 1시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당초 예정된 마지막 회의였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8일 12시가 논의 시한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8차례 집중 논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일하고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52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인데 경영계는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를 이유로 기간 확대에 반대해왔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지만 노사는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국회에 넘길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밤 늦게까지, 정확히 말하면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원래는 시한이 어제로 끝나고 안 되면 국회로 넘긴다였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만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한 분 더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송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길 때문에 또 눈이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늦어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 어떻게 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냐?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정용건 위원장님한테 내부 분위기 먼저 제가 분위기 파악,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계속 새벽까지 지켜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벽 1시면은 우리 흔히들 하는 얘기로 차수 변경이라 그래서 예. 1박 2일로 회의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했으면 몇 시간 회의한 거죠? 9시간? 10시간? 어저께 이제 4시부터 원래 1시 반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노총에서 항의 방문 와가지고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예. 1시까지 했는데 결론은 하루만 더 하자. 하루만 연장해보자.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제까지 안 되면 결론 못 나면 자, 문 닫고 국회로 넘긴다였는데 하루만 더 하자. 예. 직설적으로 여쭐게요. 예. 되려고 연장하는 겁니까? 깨려고 명분 찾으려고 연장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교섭이라는 게 밤늦게 지칠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합의합니다.
그렇죠. 약간 혼미할 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예, 혼미할 때 예, 합의하는데 예. 사실은 하루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각 조직에 입장들을 갖다 확인해 가지고 하면은 또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들도 있는데 저희 단위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그 본부장급 단위에서 오늘 이제 노총에는 한국노총에는 사무총장, 예. 그다음에 노동부 차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총의 상금 부회장, 예. 요 정도로 해서 한 뭐 차관급 단위라고 보통 운영위원회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위에서 결심을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원래는 오전으로 이야기됐는데 어제 뭐 새벽까지 너무 해가지고 한숨 자고. 예. 오후 한 뭐 3시 정도 되면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때 되면은 결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있었어요. 예. 섣불리 뭐 완전히 판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깨려고 하는 연장이 아니라 뭔가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 연장이라고 보시네요. 예, 좀 그런데 뭐 방점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선호 위원장께서도 아침에 방송에서 90%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했고 그냥 그대로 90% 가서 국회에 가더라도 상당한 성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양보해서 합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영곤 위원장님은 오늘 하루 더 하면은 참석하는 사람들의 급이 좀 높아졌고 90%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10%만 그 타협을 해서 최종적으로 극적인 타결 가능하다 쪽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하죠. 근데 뭐 원래 협상이라는 것이 뭐 99% 돼도 1% 때문에 안 1% 되는 때문에 깨지는 거기 때문에 합니다만.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전문가시니까 조심스럽지만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좀 기대를 하신다는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자, 90% 타결된 거는 뭐고 안 된 거 10%는 뭔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박연미 평론가님.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연장이 되면은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부정적인 사인이에요. 경험적으로.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안 됐다는 명분 쌓일 가능성이 많았는데 네. 그나마 제가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게 이 의제별 위원장, 그러니까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네. 5시쯤이면 예. 오늘 오후 5시쯤이면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하. 깨지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거든요, 보통. 아, 시간을 얘기한 걸로 미루어서 뭔가 하여튼 되기는 된 것 같다, 내부적으로. 네, 진통 끝에 아마 좀 초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지 않았나 예.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글쎄 이것도 역시 뭐 방이 붙어봐야 아는 거라서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사실관계만 시청자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고 가면 90%는 거의 타결됐다. 의견 접근 이뤘다. 요거는 팩트예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0% 접근했다의 핵심 내용은 뭐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반년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노조 측도 거기까지는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인 힘의 균형을 생각을 해도 지금 예. 여당안이 6개월까지 늘려보자잖아요. 예. 민주평화당 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거기까지는 수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1년까지 늘리자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 예. 전체적인 부등호가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늘리는 대신에 현실적인 임금의 보전과 연속적인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것,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 노동계가 그런 쪽으로 실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6개월로 합의될 가능성이 거기까지는 의견이 접근됐다 그 얘기네요.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현 상황에서는.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부 다 준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헷갈리실까 봐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를 1년으로 늘려달라고 했고 네. 노동계는 현행법대로 6개월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팽팽하다가 이게 6개월로 지금 잠정 90%는 의견 접근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현행법으로 3개월까지는 돼 있는데 있고. 요걸 석 달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6개월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박유민 평론가님 네. 의견은 그렇고. 자, 송 교수님. 네. 이제 뭐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6개월 정도는 타결 가능하다 전망하셨던 답니까? 아니면 요거 자체도 의외입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저는 어차피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 탄력 근로제가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거는 법적으로 서로 협상의 결과물인 것 같고요. 네. 탄력 근로제라는 것이 그러면 도입을 할 만한 당위성이나 가치가 있느냐? 경제적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52시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고정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예. 일의 집중성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계절적 수요가 노동 수요가 굉장히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맞춰서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노동계에서도 양보 충분히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노동 생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또 별다른 결이 다른 얘기기는 하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숙련도에 따라서는 뭐 한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래도 뭐 생산성이 굉장히 유지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강도는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도 그래요. 노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뭐 개인적인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평생에 있는 동안에 공부를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간이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6시간을 네, 그때. 혹시 스카이캐슬? 아니 그거 아유, 아닙니다. 아무리 스카이캐슬도 16시간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고시를 공부하거나 고3 학생이거나 아니면 논문을 써야 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나 세 번째 경우에 이제 제가 논문을 예. 이제 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정말 제가 일주일을 한번 연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탈진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도 책 보시면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이면은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몰입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순간에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 맞아요. 같아도 예. 절대 지속성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왜냐하면 때문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탄력 근로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궁극적으로는 이 탄력 근로제는 점점 줄이고 네. 만약에 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져서 그럴지 몰라도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업근하게 되면은 8시간 일한 분들은 가서 쉬거나 돌아가라 그러고 네. 새롭게 한 4시간 정도는 그 마찬가지 수준의 숙련도를 교육시킨 사람들을 또 새롭게 쓰는 것이 아하. 기업에도 좋고 예. 그다음에 노동계에도 좋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벌던 돈보다도 이제 야근이나 이런 걸 하면 1.5배 옛날에는 뭐 돈을 예, 초과 수당을 예.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초과 수당도 사실상 이제 그러면 없앨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4시간만 일하는 더 추가로 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니까.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기존에 받던 돈을 그대로 나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타협이 안 되죠. 예, 타협이 안 되고 타협이 그 안 되죠. 노동계 측에서도 이제 일종의 자기네 갑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예. 양보를 하고 미니멈 웨이지도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제 뭐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의 네. 어느 정도 그 혜택을 준다 그러면 8시간 일하시고 네. 충분히 회복을 하고 음. 소비를 늘리시고 예.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설명은 잘 해주셨어요. 네. 8시간만 우리 일을 합시다. 네. 그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노동이 가능하고 집중적 있는 생산성이 유지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거는 할 수 없고 요 대목부터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우리 임금 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기본급 네, 베이스가 네, 낮다 보니 맞습니다. 예. 수당을 안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탄력 근로제 논의의 시작점이 그거였었다라는 점, 뭐 교수님 설명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저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보죠. 민주노총 참여 안 했죠, 끝내? 예. 그러면 90%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견 접근됐다 해서 민주노총은 아예 빠져 있는 거죠, 여전히? 예, 이제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민주노총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아예? 아예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그럼 될 정부도 것 같고. 기대하지 않고? 예. 민주노총도 이제는 예, 포기했고? 민주노총도 대의원돼서 다시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붙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럼 당사자인 노동자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제가 만약에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라면 예.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90%가 됐든 100%가 됐든 타결이 된다 전제했을 때 예. 제가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뭐 이제 저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예. 관련된 부분은 사회 전반은 뭐 당연히 합의를 존중하겠죠. 근데 이것이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이 경사노위 결정사항 합의사항을 받아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사노위에서 타결이 되면 국회로 넘어가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제화가 되는 거니까 뭐 참여했든 안 했든 법은 따라야 되는 거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원들은 예. 이미 이 52시간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자 조직률이 이제 10%. 10% 뭐 10.7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동자의 조직률도 300일 이상 사업장 상당히 높고 네. 뭐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질수록 좀 낮아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조가 거의 다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네. 한국노총도 네. 마찬가지고 조직된 노동자업은 이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사를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정하는 이유는 노동자업이 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민주노총은 아무래도 금속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등등 대공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큰 영향이 있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민주노총의 이 적용을 받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사는 주 52시간 탄력 근로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의외로 큰 변화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이미 그 노사 합의가 많이 진전이 돼 있는 업종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규모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52시간은 뭐 근무를 못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딱 정해져 돼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렇게 예. 돼 있기 그것 때문에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도 큰 걱정 없는 업종이고 그렇습니다. 규모고. 그리고 임금 보전이 되지 않으면은 노동조합도 동의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뿐만 아니고 예, 예. 개별 노동자들도 요즘 임금 돈안 보전해 줘야 주는데 뭐 되면 일할 동의하지 일이 없죠.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래서 조금 진전이 있었다고 저희는 예, 볼 수 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은 지금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계를 대표해서 한국노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더 관련자들이 많나요? 관심도가 높습니까? 뭐 조금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노총은 이해됐습니다. 조금은 예, 더 많다고 볼 이해됐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90% 노조가 양보를 해서 6개월로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 뭐를 가지고 딜을 했습니까? 일단 이제 조금 의미 있게 진전하는 데는 한국노총에서 조건부 6개월 안 뭐 조건이라 하면 조건 이제 그 안을 제출하면서 물꼬가 트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조건은 첫 번째는 이제 임금 보전과 관련된 내용. 아하. 실제로 임금을 보전해 달라. 예, 실제로 뭐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에 추울 때를 노동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보전이 탄력근로 현행은 안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 보전해 달라는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 예. 또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게 시간을 보장해라. 그래서 전 근무가 끝나고 나서 다음 근무로 이어질 때까지 11시간은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이런 요구들 하면 연속 근무를 못하도록 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예. 아,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면서 이제 논의가 좀 진전되어 있는데 네. 그 디테일하게 아직 뭐 부분별로 전체가 다 합의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이것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하나하나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예, 사항인 예.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불씨가 꺼지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타결이 된다라는 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예. 자꾸 이제 그 합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게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좀 하나하나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탄력 근로제 확대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되는 데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흘러나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조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임금을 보전해 준다 대신. 자, 얼마나? 요거는 박영미 평론가님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노동계가 반대했던 게 탄력 근로제를 확대를 하면 네. 주 기본 근무 시간 이외에 받는 초과 수당 1.5배가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에 네.
7%의 임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거는 죽어도 못 받겠다. 이랬었잖아요. 반년 동안 7% 정도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가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줄어든다예요? 네. 줄어들 수 있다예요? 줄어든다고 봐야죠. 기존에 합의한 대로 그러니까 탄력 액수로 근로제에 하면, 평균으로 따라서 하면 얼마나 줄어든다고 반년 보세요? 동안에 한 78만 원 정도 시간당 10,000원 받는 근로자의 기준으로 봤을 두면요. 때, 예.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라면 그러면? 상당히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임금 보전안을 만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혹시 그 내용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타협이 되는지? 얼마나 보전해 주? 이거 아직 안 이게 나왔겠죠? 합의는 아직 덜 됐는데요. 예, 예. 근데 이게 쟁점인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할증을 해줄 것인지 예. 아니면 보전만 해준다는 정도 수준으로 선언할 것인지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아직 확답을 못 내리고 잠깐만요. 있죠. 네. 잠깐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따라오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할증인과 보전의 개념이 네. 우리가 지금 근로 시간을 넘어가면 네. 1.5배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가산점, 하거나 가산. 휴일에 근무를 하면은 현재 받는 그 기본급의 그 월급의 1.5배를 임금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3개월로 하면은 기업이 못 견딘다. 이걸 늘려야지 많이 된다라는 얘기는 할증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할증 안 하고 그냥 이 계절적 수요를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유사 4사 메이저 정유사 네. 우리가 다 아는 주유소 있는 메이저 정유사가 다 하고 있는데 네. 노사 합의로 할증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임금 보전 안 해주고 연장 근로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힘들고 지친데 그런 상황인데 경총이 그래서 정말 이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경총이.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송 교수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생산성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결국은 가는 것 같은데 네. 자, 일을 오래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아니다. 일을 그럼 짧게 할 거면은 내가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 요 내용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찌 됐든 타협을 하려고 노력 한 번 더 연장했다. 지금 이 내용 같은데 말이죠.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 타협으로 가는 겁니까? 일을 좀 더 하면은 할증해 주는 게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예. 그 숙련도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데 지금 예. 그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숨겨진 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뭘까요? 뭐라고 하면 누가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할증을 안 해주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으면 내가 기존에 하던 노동의 강도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하기가 정말 싫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영자 측이나 회사 측에서 필요해가지고 계속 일을 같은 강도와 이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만큼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무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피로도가 쌓이면 네.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차피 그 경영자 측에서도 1.5배 이상의 돈을 더 많이 주고도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건 저는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이 탄력 근로제라는 거를 지금 해서 딱 그 법적으로 못을 박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대체 노동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분들을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금 증가될지라도 노동력을 소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들을 항상 확보해 두는 것이 경영자 측에도 좋고 노조 측 입장에서도 노조 참여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되고 아까 이제 10%가 우리나라가 노조 조직률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문헌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노조에 가입하지 않지만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선진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데이터에서도 보면 굉장히 낮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그거는 근데 맞죠.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전체한테 적용되니까는 뭐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도 이제 탄력 근로제라는 것도 일종의 과도기로 하고 과도기로서 몇 년 지나고 났을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대체 노동력을 키우는, 더군다나 이제 아무리 그 사람이 그 특히 생산직이나 육체 노동 쪽으로 많이 있는 기술직 쪽에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을 대체 인력으로 키우면서 궁극적으로 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노동 생산성도 높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명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아주 저는 이런 방향. 역시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제 설명을 좀 잘해주시는데 제가 상식 차원에서 좀 추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서로가 윈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은 현재 고용한 인력보다 추가적으로 사람을 더 써라, 더 뽑아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원했던 것도 사실은 그거죠. 거의 노동 시간을 줄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더 뽑아라.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서 선순환 구조로 간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일 근무제에 8시간 근무하면 40시간 근무인데요. 현재 52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이미 초과가 12시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대체할 수 있는 이 교육하는 것도 일종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상식적인 또 질문이 드는데 8시간만 일하고 야근시키지 말고 휴일에 불러내지 마라, 사람. 그 시간에 비정규직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사람을 새로 뽑아서 쓰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8시간만 딱 일하고선 집에 가서 좋긴 좋은데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시간만 줄이는 게 물론 월급을 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4대 보험하고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큰가 막상 해보니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크더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패러다임과 규칙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요것만 바꾸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보장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핀란드에서 실험해가지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직접 그 핀란드의 그 사회보장청인가요? 그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읽어봤더니 베이직 인컴이라는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받은 현재 실업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찾는 율이 더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하니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사에서 일을 초과수당으로 일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소득의 증가분을 이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도권 하에서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은 8시간을 아주 강도 높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영자 측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베이직 인컴이나 이런 기초연금 같은 것도 주어서 만약에 기쁨이 더 배가 된다면 실업자 입장에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중증 분노 이런 걸 표출하거나 이런 거는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건강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으로 나가게 되는 그 국가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은 왜 그렇게 진행되어 왔느냐. 스웨덴 같은 나라도 사실 1930년대 같은 경우 이전에는 굉장히 그 자본주의나 이 소위 말해서 착취적 자본주의가 심했던 나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북유럽 국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다 심했었습니다.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르달이라는 분이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사노위의 모델도 그때 이루어졌던 합의를 우리나라에 좀 맞게 고쳐서 적용해보자는 시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이건 뭐 주고받고 하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는 맞습니다. 거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말은 맞는 말이고 분명히 이상적이고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가능하다고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현실을 취재하시고 현실을 평론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네.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월급 받는 그 명세서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본급은 쥐꼬리만큼이고 성과급이 우두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2달에 한 번 주던 상여금을 다 쪼개서 50%씩 매월 주는 걸로 바꾸고 네. 별도로 지급하던 식비까지도 기본급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면 항상 정책 위에 대책이 있잖아요. 네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의는 충분히 파악하겠는데 당장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투트랙으로 같이 바꿔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오늘의 이 문서화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돈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에 대한 사실 지나친 공포도 저는 좀 과장돼 있다고 보는데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서면 합의를 통해서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앞문 뒷문 다 했는데 비상구 왜 만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네, 하지만 네. 비상구는 불나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불나면 나가라고 만드는 건데 평소에 필요 없으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협상의 막바지까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애를 이걸 볼 필요가 써주실 좀 필요가 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임금 체계 말씀하셨으니까 기본급은 적게 하고서는 온갖 수당 다 붙여서 하고 또 이게 최저임금 올라가고 그 근로시간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상여금까지 쪼개가지고 노는 그 기업들의 지금 이 행태가 네. 못됐죠. 월급을 안 주려고 정말 꼼수를 부리고 탐욕스러워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계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우리 생산성과 매출과 기업의 지불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건데 이거를 마치 탐욕스러워서 그렇게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 건 억울합니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싶고 생산비에서 가장 고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용이 인건비니까 줄이고 싶은 유혹이 있겠으나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노동자를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뭐 한비자까지 갈 것도 없겠습니다만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업이 무조건 악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자선사업가도 아닙니다. 현실과 그 도덕률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건데 지금 그래서 아마 막바지까지 가는 이번 타협도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해줄 거였지만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해줄게 선에서 타협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선과 악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질문이었다는 걸 순간 박유민 평론가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두 발을 들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정 위원장님, 그래서 자, 다시 가장 중요한 거 임금 보전. 자,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안 가는 겁니까? 자, 탄력 근로 기간은 늘린다 쳐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임금 보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경영계에서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안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탄력 근로제라는 거 적용되는 기업도 안 되는 기업도 있고 이미 대기업 대공장들은 다 뭐 그 안으로 다 들어서 별 필요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어려서 뭐 별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량도 많지 않고 중견기업 중심으로 대상이 되는데 이 정도에서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할증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거죠. 사회적 대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계가 그런 걸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어느 정도 레인지면은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이 레인지 말씀 못 하시나요? 정확하게 뭐 결국은 가산
하는 거 예. 1.5배 주는 거 그거죠, 뭐. 1.5배. 예, 1.5배. 예, 1.5배를 예. 보장해라. 현장에서는 1.5배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8시간 넘어가는 연장 근로는 예. 다 지금 현재 1.5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력 근로제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못 해주겠다 이러면은 네. 현장에서 작동도 안 되고 또 뭐 사용자 단체의 대표성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사장님들이 주고 있는데 예, 예. 경총만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눈 그건 감고 아니다 있다는 이거죠. 것은 쉽지 자, 그럼 않죠. 현실적으로 노조 측이 양보를 해서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에 예. 1.5배 할증 부분은 경총과 사용자 측이 확실하게 보장하면 타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책임 있게 나서야죠. 그래요? 예. 교수님 그 동의하세요? 그렇게 되면 합의될 거다?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1.5배의 가치를 사용자 측에서 이 정도 줘서라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납기를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될 터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아까 대기업은 걱정이 없는데 중소기업을 말씀하셔가지고 정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예.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왜 납기를 맞추고 급격하게 일이 몰리게 되느냐. 결국 일종의 이거는 원청업체의 갑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원청에서 네, 무리하게 원청에서 주문을, 무리하게 그 오다를 계약을 주니까. 일관성 있고 좀 여유 있게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가 금방 이거 필요 없으면은 그 부품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품으로 바꾸는데 요거 언제까지 빨리 만들면은 뭐 돈을 주겠다. 조금 무조건 더 주겠다. 납품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중견기업이나 아마 민주노총이나 거기서 숨겨진 아마 인센티브 이유가 이런 예. 거에 대해 참여 안 하고 한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납기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탄력근로제나 이런 것들을 아마 높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나 좀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아마 경사노위에서 그 고려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것이 합의에 이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게 뭐 하나 고치려고 할 때 하나만 고쳐서는 절대로 이게 성공을 못 합니다. 뭐 하나 고치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주변에 연결되는 것도 다 맞춰서 바꿔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저는 하지만 일단 물건은 반드시 트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만 추가하면 이제 대기업이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한국 경제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직업 여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기업이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대기업들이 매출액 중소기업들 1차 밴드, 2차 밴드 매출액 영업이익률 3%에 딱 맞춰놨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은 4% 5% 좀 올려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중소영세 이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이 임금도 좀 받고 실질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이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좀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저는 조금 이제 그 약간 반대인데요. 대기업의 자비를 구하기보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서로 1대1 관계로 얽매여 있으면은 대기업이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옛날에 GM이 그 자동차 그 페인트 하는 회사를 이 회사는 포드나 다른 회사에도 이 아주 기술력이 있고 좋아서 공급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GM이 못하게 자기네들이 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하면 어느 한쪽에 딱 매여져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 3% 딱 그 정도에 하지 말고 4, 5%로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이게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뭐 대기업의 일방적인 양보와 자비를 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공정 경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 결국은 탄력 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하다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갑을 관계, 대기업 위주로 지금 편제돼 있는 모든 법적 시스템 문제로 지금 간다라는 말씀. 현장에서는 이게 수지 계열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다 대기업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게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이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법과 원칙, 공정경제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잠깐만 산으로 가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1990년대에 일본과 독일이 우리와 똑같은 산업구조 개편의 숙제에 다다랐을 때 일본과 독일은 1차 밴드, 2차 밴드 부품업체들 중소기업들이 독립을 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를 하는 독립형을 택했고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위주로 들어가서 수직 계열화로 갔기 때문에 1차 밴드, 2차 밴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점 나빠지는 방향을 잡았다라는 점. 맞습니다. 20년, 30년 뒤에 사회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탄력 근로제가 확대가 되면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박예미 평론가님한테 네. 해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하고요. 탄력 근로제 확대를 뭐 6개월로 한다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크게 봤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생산 차질 문제, 납기 분수 문제도 크네요. 31%면. 그죠? 그게 한 덩어리로는 제일 큰 게 납기를 못 맞출까 봐 걱정된다. 나가 이게 제일 크고. 10명 중에 3명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인건비 부담이다. 인건비가 상승한다. 구인난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더 큰 거는. 그 부분을 더해보면 일단 돈 얘기만 한 것, 인건비 얘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게 파란색, 빨간색 합쳐보면 저 두 개 합쳐서 지금 27%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이것도 광범위한 의미의 그 노동력 관련 문제이니까 이것까지 더한다고 치면 결국 사람 구하고 사람 쓰는 문제를 제일 고민한다고 봐야죠. 자, 저 얘기는 뒤집어 얘기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당사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시는 사장님이나 월급을 받는 직원분이나 자, 52시간 뭐 되고 1.5배 할증되고 그렇게 해서 합의안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다 쳐도 일감이 없으면 사장님은 사람을 더 못 쓸 것이고 이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연장 근무라도 해서 좀 임금을 그냥 기존의 거를 좀 보전을 받아서 내가 200만 원, 250만 원 받던 거를 유지하고 싶은데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 반갑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꽤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 네. 있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보니 현실적으로 수당을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었다. 혹은 임금을 가지고 이 더하기 빼기 장난치는 회사들이 일부 있어서 선의로 주었던 식비 이런 걸 기본급에 넣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몇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더라. 오히려 줄었다. 이런 예, 얘기들이 예. 현장에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받던 월급 줄어들면 저녁 6시에 퇴근하라 해도 기분 언짢죠. 예. 교수님. 네, 조금 전에 그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참 좋은 게 나오는데 지금 생산 차질 납기 수준 곤란한 것이 31%고 구인난이라는 것이 19%인데 예. 구인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은 있는데 사람이 일을 일할 사람이 이게 없다. 8시간이나 12시간, 10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고용된 분들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상 일이 몰려서 더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결국 생산차질 납기 수준과 연관이 되는 연동돼 있군요. 예,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인난이라는 거는 임금 1.5배 주더라도 사람 쓰고 싶은데 없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체 인력과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어렵네요.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그 중소기업과 소위 말해서 정부가 같이 그 교육 비용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고 분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기서 50%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됐습니다. 31%와 19%.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절반이 해결이 되면은 이거는 그러네요. 저희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생각했던 기본 취지가 저건데. 그렇습니다. 그죠? 줄이고 공정 경제를 해서 납기를 충분히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면 일감은 유지되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 되니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런 데이터나 이런 거 봤을 때 저것이 왜 그런지 왜 저것이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
어떤 논리와 예. 설득 근거를 만들어서 뭐 국민들한테 설득하든 예. 노조를 설득하든 경영자를 설득하든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보신 통계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500분한테 했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뭐 대기업, 중소기업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정영건 위원장님. 네. 뭐 예언론자도 아닌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가혹한 질문만 드려서. 타협이 되든 안 되든 경사노위는 오늘 결론 난다 치고 국회로 넘어가면 여야는 경사노위에서 내주는 기본 골격 틀 안에서 법을 개정할 것이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맞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노동법이 항상 이제 노동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대상자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2,700만 명. 예, 뭐 자영업자까지 저도 다 거기에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조금 바뀜에 따라서 어떤 노동자는 임금이 깎이고 어떤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예, 또 사측 예민해요. 부담금이 예.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손대기 어렵고 그래서 노사가 사실은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렵사리 합의가 된다면은 국회는 그걸 존중해가지고 아마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 자, 그럼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대충 그 안이 뭐 얼마라도 나오면은 국회로 넘어간 큰 골격은 바뀌지 않는다. 예, 예를 예. 들자면 6개월으로 합의가 된다라는 게 지금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하니까 예.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예. 법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대한민국에 있는 에브리바디가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건데 예, 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영업자. 예, 예, 지불 능력이 정말 안 되는 자영업자 640만 명. 예, 예. 대상자죠. 알바생들 대상자죠. 예, 뭐, 근데 이거에 현실적으로는 예, 52시간이 아니라 네. 40시간만 일하고서는 이틀만 일하는 점원을 구하고 이틀만 일하는 쪼개기 알바로 가서 예, 예, 그분들이 오히려 실질 임금은 어마어마하게 깎이는 거다. 예, 예.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현실은 반대로 간다. 이 지적. 이거 어떻게 좀 피해갈 방법 없을까요? 탄력 근로 때문에 이제 뭐 자영업자 영역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영역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이제 이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사실은 뭐 지금 15시간 해가지고 주수당 안 쓰려고 네. 이제 최저임금 주수당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14시간으로 줄여서 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 근로의 영향에 자영업자들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52시간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단위는 자영업자들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네.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68시간씩 하고 그래서 막 잔업 있고 특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식사도 하고 빨리 끝나고 와서 또 술도 한잔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기가 예, 경기가 전반적으로 앞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표시는 안 냈지만 장시간 뭐 여의도 을지로 예, 이런 데 예. 직장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6시 되면 집에 딱 가버리니까 그 앞에 식당이 안 되고 식당이 안 되니까 뭐 당구장도 안 가고 노래방도 예, 안 가고 예. 이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52시간 이 구조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예, 예. 실제로 거기다 뭐 우리의 혼밥, 모든 혼술, 이 예. 생활 패턴이 바뀌는 예, 거죠. 52시간이 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러니까 뭐 저녁 늦게는 택시 네. 타는 사람도 또 없어지고 다양한 방식 계층들이 다 뭐 바뀌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거는 변화하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예. 이제는. 아, 지금 저 김태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도 그 학술 대회에 나와서 저 말씀을 하셨네요. 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르다. 선진국하고.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제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업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나왔다. 정 위원장님도 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 현실입니다. 예, 그거는 뭐. 현실이다. 예, 예.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영업자 640만 명은 주 52시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거로 보이지만 예. 파급 효과로만 놓고 보면 간단치 않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자, 네. 현장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유탄을 맞는 거죠. 유탄 만들 수 지금 있다. 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시간을 보면 답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시간대와 무관하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만
퇴근 시간이 이렇게 당겨진 줄 몰랐어요. 얼마나 당겨졌어요? 경험 오후에 느낌으로. 6시가 되면은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예. 사실 6시면은 과거와 같으면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죠. 정리하는 시간. 정리 예. 이제 예. 오늘 하루 했던 거 그리고 퇴근 직전에 부장이 내일 발제하라고 했던 거 막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미 6시면 차가 다 막혀요. 쉽게 말해서 올림픽대로는 6시에 제일 막혀요. 제일 막혀요. 올림픽대로 10, 강변북로 5년 전, 10년 네. 전만 해도 6시면은 그나마도 갈만했고. 갈만했죠. 그리고 7시, 아침 시간도 8시가 막히는 달라졌고요. 시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유탄을 맞게 되는 지금 거고요. 8시 되면 8시 되면 뻥 뚫려요. 7시 반 넘어가면은 도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서울대 교수께서 분석하신 그 내용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네. 회사 앞에서 밥 먹을 수요, 도시락 시킬 수요, 커피 한 잔 마실 수요가 그만큼 있었던 거고 외국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가족들하고 보내는 문화 그리고 집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모여서 회식하는 문화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있던 게 없어지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금단 현상이 훨씬 큰 거고요. 52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서 사무직 근로자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주어진 업무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노동의 밀도와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다는 건 커피 사러 갈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네. 엇나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자꾸 반대되는 질문 드려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아니 좀 일 좀 더 하고 야근 좀 더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몸은 건강하고 일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일을 좀 더 하고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그렇게 반노동적이고 꼭 그렇게 반민주적인 제도였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의 그 노동 행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서울대 경영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예.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원래 모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네. 도대체 일 처리를 할 때 저녁 퇴근 시간 전에 다 할 수 있는데 잔업을 남깁니다. 일부러. 그러고는 밥 먹으러 갑시다. 왜냐면 그리고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시니까. 네, 사우나 하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일을 해요. 즉 뭔가 하니 실제로 일이 그만큼 많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초과 수당을 받으면 이게 더 이익이 남으니까 네. 일부러 일을 남깁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최근에 그 밥 비리로 먹고 드러나서 술 먹고 노래방 네, 갔다가 실제로는 와서 퇴근 이거 맞습니다. 이거 찍는 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의 제가 말씀드린 분이 거의 이제 은퇴에 가까이 되신 분인데도요. 예. 그 옛날에 우리가 아는 70년대, 80년대 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시절에도 이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거는 분명히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일종의 그 커피 먹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 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김대일 교수님이 그 이제 경제학회 총회에서도 발표를 하신 예, 내용인데 예. 저는 요거에 대해서 2018년도에 같은 이슈로 해가지고 같은 제목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해가지고 네. 홍민기 박사라는 분이 노동연구원에 계신 분이 아마 발표하신 내용도 있어요. 완전히 서로 반대됩니다.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는 얘기는 뭐 학문적으로 좀 어렵게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네. 한국 시장에서의 특징은 분명히 그 쓰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 시장은 단일 노동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주마다 최저임금 제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다 차등 적용. 요거에 예. 대해서 비교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예. 김대일, 이정민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를 이분들은 쓰셔가지고 서비스 산업에서도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줄어든 효과가 생겼다 이런 네, 주장을 네.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해 풀타임 이퀴벌런트라는 단위를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8시간인 것을 하나의 일하는 단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8시간을 나눠서 4시간, 4시간 두 사람이 일하면 일자리 늘어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여전히 일입니다. 근데 8시간 일하는 사람이 16시간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2개 는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자영업자나 이런 데서는 시간을 조정하는 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임금 자체를 낮게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이것이 고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훨씬 더 과장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좀 정리를 해서 여쭤보면은 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자체는 맞는데 아닙니다. 그게 그 정도가 과장 보도되고 있다는 네, 저는 말씀이세요? 그 과장됐다고 보고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했을 때는 그럼 그것이 심지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세요? 네, 그 정도까지도 지금 서로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통계에 대한 해석을 교수님은 또 그렇게 네,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통계 데이터를 정리해서 나온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고 예. 데이터를 어떻게 선정했고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아까 같은 경우도 그 나온 거 보니까는 납기 기일이 31%밖에 안 되지만은 구인난이라는 것이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상 5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올바른 해석을 하려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알겠습니다. 한쪽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수님들마다 언론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극과 극의 해석을 내놓기 네.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 좋습니다. 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불경기와 이 고용 악화의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씀. 뭐 교수님 요 다음 기회에 네. 그 주제가 너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 다시 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탄력 근로제 확대라는 건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정 위원장님 아까 그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저희가 어느 사회를 가면은 밤에 불이 켜 있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식당이 북적북적하고 뭐 이러는 사회는 막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고 살아있는 사회라고 그러고 지금 동남아 베트남처럼요. 밤 9시만 되면 불이 쫙 꺼지고 식당들 문 쫙 닫고 그냥 길거리가 쫙 한산해지면 야 이거 경제가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이런 공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후자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잘 가는 건가요? 근데? 현재로서는 잘 갔는지는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제가 봐서는 어떻든 왜냐하면 평생을 밤새 북적대고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잠을 안 자고 밥을 먹고 장사가 되고 24시간 돌아가고 뭐 이랬던 삶을 살아온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임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80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이래 가지고 내가 9천만 원 받는 게 그게 문제냐? 그때 내가 처음에 얼마 받았냐?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래 가지고 다 뭐 소위 골병이 들었어요. 이게 피로가 이제 뼈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라인 밤새 정말 옛날에는 뭐 주야 막교도 했으니까 밤새 라인 타면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눈이 핑핑 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일하다가 지금 이제 88로 딱 바뀌면서 주간 연속 2교대로 8시간씩 하고 잔업은 2시간만 하도록 하고 이제서 조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데서 근로시간 줄어들고 앞에 있는 자영업자 식당 줄어들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 아까 서비스업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건 개념도 없었습니다. 제조업은 시간당 얼마씩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맞아요. 방송, 언론, 뭐 금융 이런 데들 시간 없이 뭐 장시간 12시간씩 했거든요. 조금 과장하면 예. 저희는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집에 근데 간다 그러면 지금은 딱 PC 오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시 되면 딱 컴퓨터를 꺼버리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구조는 이제 피해가기는 어렵다. 특히 어저께 탄력 근로제 할 때 이제 민주노총에 와서 반대할 때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우리도 OECD 평균처럼 1,700시간 되면 그때 탄력 근로제 논의하자. 아하. 지금 그다음에 얼마죠, 우리 2,000 지금 2,069시간. 그러면 예, 여전히 OECD에서 높다. 세 번째 여전히 높은 우리가 시간 많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이거 탄력 근로시제 허용해 주버리면 일자리 창출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건강권 문제. 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안 들은 거는 좀 욕할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의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 또 상당 부분은 일리 있는 부분들은 좀 귀 기울여야 될 측면도 있는 것 여전히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장기 노동 국가다. 예. 요 전제. 예, 좋습니다. 독일이 1,300시간인데 독일이 1,300시간, 우리가 2,600시간. 독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6개월을 더 일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더 독일 많이 기준으로 여전히 하면.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사회다라는 말씀. 자,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 평론가님. 네. 마지막으로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더 하면은 결론이 나기는 날까요? 아마 양쪽 다 어느 선에서 양보를 해야 합의가 되는지 알고 시작한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한이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지노선이라는 걸 가지고 아마 협상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임금 보전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걸 경영계도 모르지 않을 거고요. 노조도 어찌됐든 늘어날 거라는 걸 모르지 않고 시작한 거라서 아마 진통 끝에 양쪽이 크게 한 발 물러선다는 그림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두 분은 지금 기대감이 커지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마지막 이제 하루만 더 하겠다고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그냥 당위적으로 합의해야죠. 무조건 해라. 예. 네, 무조건 해서 국회로 넘겨라. 네, 그렇게 하고 예. 이제 아까 그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녁 9시에 불 꺼진 그러니까 그 도심 중심가가 이것이 뭐 경제 침체의 공포가 아니냐. 이제 저희는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선진국 가면은 유럽을 가든 저기 뭐 독일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아니면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를 가든 전부 다 불 꺼져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 국가고 그것이 저희가 지향해야 될 국가고 저희가 이제 GNI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달러 이제 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5천만 인구 이상이면서 3만 달러 넘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세계에서. 예. 저희가 비교 대상인 나라는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소국이 아닙니다. 저희가 비교 대상을 해야 될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보다 더 앞서 나가는 나라들을 비교 대상으로 일본, 하고 목표. 독일 이런 네, 나라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더구나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요. 저희는 22만 제곱킬로미터의 땅덩이에 무려 인구가 8천만이 넘어갑니다. 유럽에 가시면은 이런 나라는 유럽에서도 영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독일, 프랑스는 조금 더 인구가 저희보다 합친 것보다는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독일도 충분히 더 크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정해놓고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예. 지금 단기적으로 진통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양쪽에서 정말 같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모두 방향 잘 잡은 거기 때문에 속도와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라는 당위론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비슷한 자리 마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용건 위원장님, 박영민 평론가님, 그리고 송수영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일정을 추적을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같이 보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구 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선 김진태 의원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욕설과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3,500석 행사장의 절반가량이 김진태 후보 지지자. 황교안 대세론이 무색하게 적어도 공개 지표에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분위기를 휘어잡았습니다. 한국당 책임당원은 33만 명으로 지난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탄핵 이후 이탈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돌아온 측면과 함께 최근 5.18 망언 사태로 한국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냉담합니다.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선 망언 사태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날지 극우 지지층 중심의 반쪽 전당으로 전락할지 이번 전당대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당 전당대회 상황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영화 대사가 좀 생각이 나서 좀 패러디를 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전당대회인가 난장판인가?
야, 세상에. 이런 거 보셨어요? 전당대회? 그 좀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한국당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그렇죠. 장면이에요. 예, 예. 그런데 저희 뭐 요즘에 이제 뭐 새칭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탄핵 정국 때 태극기 부대와는 성질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달라졌어요? 저분들은 그 탄핵 정국 때 태극기 부대 뭐 아스팔트 태극기라고 했었죠 그때. 네. 이런 식으로 선출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분들이 그때는 숫자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 네. 그분들은 지금 다시 이제 좀 침묵 모드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강성이고 그리고 행동들이 지금 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분들이 이제 열렬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김진태 후보인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후보가 저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대상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열광의 대상이 되고 박수를 받는 김진태 후보도 저 태극기 부대를 컨트롤을 못한다. 예, 저는 이렇게 붕붕 거기에 이렇게 그렇군요. 떠다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인사말을 하러 올라갔는데 좀 뭐 야유와 욕설이 나온 거죠. 저게 이제 김진태 의원을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왜 윤리위에 징계를 회부했느냐. 뭐 그런 것이 이제 불만인데요. 한 3분, 2, 3분 정도 저런 소요가 있다가 진행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장례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끝까지 연설은 했습니다. 예. 장례가 뭐 마지막까지 난장판으로 간 게 아니라 뭐 정리가 됐다 그래서 안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나와서 박수를 받는 분들의 이 성향만 놓고 보면 이건 좀 선을 좀 많이 넘는데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인이었는데 청년위원장으로 출마를 한 김준교 후보가 인터넷 실검 1위더군요. 그분이 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유 제가 뭐 이거 지금 직접 전해드리기도 좀 그러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는데요. 네. 뭐 저 후보가 했다는 게 대국민 그러니까 자기의 대표 이력을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 탄핵 본부 대표인가 뭐 이런 좀 뭐 지명도도 낮은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시민 사회에서. 그런데 김준교 후보가 후광 효과를 좀 보는 게 좀 특이하죠.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과학고의 카이스트라면 상당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니까 더 관심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서 저런 언사를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저것이 당의 정말 0.1%의 저는 지지율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죠. 저런 거는 저런 해당적인 발언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너무 이렇게까지 다뤄줄 만한 대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히 뭐 특정 학교를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서울법대 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캐슬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에 그런 좋은 대학 나오고 점수 잘 받고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 따지면은 뭐 줄로 세우면 100명도 넘을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되는 거는 머리 좋고 시험 잘 보던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왜 같은 말을 해도 왜 저렇게 막말이고 원색적이고 대통령한테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러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은 할 수는 있으나 왜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다,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탄핵하러 나왔다 이래야지 지지를 받는다는 저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집된 표가
득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예. 더 발언들이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외려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외려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아지니까 외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한국당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가? 최근에 리얼미터 저거 리얼미터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예, 리얼미터 맞아요. 3.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3.7% 떨어졌으면 예, 뭐 거기에 그동안에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올랐네요. 예, 근소하지만 좀 올랐고요. 40% 이제 회복했고 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올랐던 거 그냥 한 방에 다 반납해버렸고 예, 더불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에서도 예. 잘한다고 조금 올라갔어요. 전당대회가 계속 저렇게 태극기 부대들이 압도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면 지지율은 올라갈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탄핵 정국 직후에 대통령 선거랑 또 마찬가지가 24.5%, 20% 초반대로 주저앉는다고 그러니까 봤을 때 홍준표 대표 후보가 받았던 맞아요. 득표, 유승민, 예. 뭐 그 수준으로 안철수, 간다. 예,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또 재현이 될 수도 있다. 야, 이걸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이걸 이른바 보수 재건으로 갈 수 있을까 좀 당 안팎에서 걱정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많을 것 같습니다. 같다. 예. 예. 김진태 후보가 이런 거 알고서는 5.18 망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이런 거 계산해서 그랬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전에 뭐 김진태 후보의 경우엔 저 출정식 할 때, 네. 출마 선언식 할 때도 그 지금 말하는 태극기 부대의 후원, 저 뒤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저 출마를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연설을 할 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한 네. 갑갑함 예. 그리고 상당히 진지하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다 죽습니다. 예. 예. 근데 반응이 어때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 개혁적 그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총선에 필승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라고 하면 김진태 후보를 외치는 그 군중들한테 예, 몇 분들한테 목소리한테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 예. 예. 피를 토하고 연설은 오세훈이 하는데 구호는 김진태가 나오니까 전당대회 연설장이. 예,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김진태의 오세훈을 연호하는 것이 묻혔다라는. 네. 지금 그게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를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이런 와중에 또 이학재 의원은 또 웬 또 욕설 파문에 좀 휩쓸렸어요? 이학재 의원이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이제 탈당을 해서 한국당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왔죠. 예. 그것도 상임위원장까지 반납해 가면서. 예. 이제 16일날 인천 이제 서구 국회의원이죠. 그 청라 소각장과 관련된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 민주당의 구의원이 정인갑 구의원이 지금 1년 전 총선이기 때문에 이 우리 인천 서구에는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이 취지로 그러니까 현 국회의원을 좀 비판하는 취지로 연설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학재 의원이 저 정인갑 구의원을 데리고 저 정인갑 구의원 주장은 저래요. 싸가지 없는 엑세스 뭐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무서운 말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타당 국회의원이 삼성 국회의원이 기초의원에게 이런 막말을 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구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이학재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좀 언성을 높인 건 맞지만 네. 야단을 친 거는 맞지만 저런 욕설을 한 거는 아니다. 욕설 구설이 아니라 욕설을 했다라는 진실 공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예, 것이. 그러니까 정인갑 구의원이 말하는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건데 예. 좀 속내를 보면은 지금 이학재 의원이 정인갑 구의원의 아버님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친구 아들이에요, 친구 아들. 친구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예. 내가 편하게 말을 했지만 욕설을 하거나 싸우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예요. 예. 혹시 그냥 편하게 뭐 욕설을 하신 건 아니겠죠? 예,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아들뻘이니까. 저 친구가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총선이 지금 한 내년 4월이니까 1년 조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초의원들이 그 선거구 안에서 벌어지는 행사 네. 때마다
본인이 모시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 옛날 네네. 과거에 지구당 위원장,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선이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정말 예민합니다. 네네. 그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이 지역에 신경 안 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학재 의원이 좀 아버지랑 같이 친구면 네. 훨씬 네. 나이가 위잖아요. 그냥 그 기초 의원이지만 너무 네. 좀 나이를 생각해서 너무 얕잡게 얘기한 거 정말 맞아요. 미안하다 정도로 뭐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어법상 존댓말이라는 게 워낙 이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항상 너 몇 살이야? 응? 왜 반말에 여기서부터 이게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판에서도 보면은 그런 상하관계 나이 때문에 이 그 호칭, 욕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너 나와 그렇죠. 나갔었죠. 국회에서. 항상 보면은 너 몇 살이야 여기가 문제인데 이제 나이 얘기 나온 김에 70대 택시 기사님한테 30대 취객이 동전을 던져서 불상사가 벌어진 그 사건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택시 기사가 70대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거예요. 동영상도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요금 시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거기에서 그 영상을 보면 30대 그 취객이죠. 취객이 승객이 그 조수석 쪽에 문을 열고 그 기사에게 뭔가를 던지는 장면은 영상에 뭘 찍혀 던져요? 나와요. 그게 동전이었던 거예요. 동전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전을 막고 이 택시 기사 분께서 이 사람은 자리를 떠났고 70대 그 택시 기사께서 뇌출혈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소위 혈압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표현도 쓰고 엄청 당황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을 스트레스를 거 아니에요. 확 받은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며느님 유족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겁니다. 이 승객이 미안하다 소리도 없고 그 SNS 활동하는 거 보니까 무슨 취업을 한다 그러면서 셀카를 찍고 있고 우리는 그 택시 기사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동전을 던진 승객은 너무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청와대 청원을 올린 겁니다. 이거 인터넷 검색어로 동전 택시 기사 치면은 뜨는 그 기사들이 이 내용이군요. 동전을 맞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전 택시 기사라는 검색어로 지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동전 자체가 어떤 사망의 결과를 낳은 거는 아니죠.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동전을 던진 거는 이거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동전 던진 게 곧 사인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이 상황 때문에 택시 기사가 사망할 거라는 거를 이 승객이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 법적으로는 좀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뭐 폭행치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예견 가능성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갔을 때 유기치사가 됐냐 이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연을 들여다봤더니 이동 경로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 그러는데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택시 타면 기사분들이 꼭 묻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그냥 기사님 편한 대로 가주세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들이 요즘은 빨리 내려주려고 많이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택시사님들이 내비 따라서 가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지금 이제 택시 또 요금 인상 때문에도 있잖아요. 예민해지긴 지금 했죠. 돌아가신 이 70대 택시 기사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승객들이 택시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것 같습니다. 승차 거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돌아서 괜히 그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길 돌아서 뭐 소위 바가지 요금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아니면 그 이제 청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래서 택시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서도 좀 작용한 게 좋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어차피 뭐 택시 요금도 좀 올랐으니까 서비스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객 여러분들은 특히 연세 많으신 택시 기사님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동전 던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시는 대로 조금만 좀 참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당 지지율이 30% 육박하니까 보수가 좀 살아나나 싶었을 겁니다. 전당대회 후보 난립하고 집 나갔던 토끼들이 돌아오긴 했습니다. 내년 총선 해볼만 하다 본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따지고 보면 반사이익이었을 뿐입니다. 경제 나빠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돌리고 그래서 야금야금 옮겨오던 지지층이 5.18 망언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당원 33만 명 전당대회에 태극기 부대 8천 명이 압도해버리니까 극우경화 역풍이 분 겁니다. 결국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였던 얘기입니다. 극우도 좋다. 수구면 어떠냐. 꼴통이면 대수냐.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한국당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른바 중도 보수 민심, 한국당 스스로 걷어찬 꼴입니다. 한국 보수 정치의 부활, 최소한 현 시점에서만 보면 착각 같습니다. 차라리 친박당을 쪼개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새로 선출될 한국당 대표는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할 겁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